자, 오늘 꽃 할 차례지. 굉장히 좋은 작품이지. 김춘수 선생님의 꽃. 정원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을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한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잘 읽어서. 정원이 여기 지금 읽은 것 중에 어떤 어떤 시어가 가장 인상 깊어? 마지막 면. 우리들은 모두 뭔가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정원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 같아?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볼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된다는 게, 정원이가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된다는 게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 같아?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 의미 있는 사람. 지금 정원이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너는 의미 있는 사람이야? 지금? 지금 누구? 엄마. 엄마, 아빠. 아빠는 아빠하면 되는 거야? 아니, 엄마. 어머니 아니지. 부모님. 맞아. 부모님에게는 진짜 정말 의미 있는 존재지. 그래서 너의 행동 하나, 말 하나가 부모님을 들었다 놨다 하지. 여기서 들었다 놨다 하는 게 별거 아니야.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고, 좀 실망, 아니면 속상, 걱정.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을 네가 좌우하지.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만큼 부모님한테 네가 중요하다는 거지. 지원이는 어때? 어느 게 가장 마음에 와닿아? 지원이도 그러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 것 같아? 소중한 사람. 지금 지원이는 누구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엄마만 들어봐? 아빠는 왜 이렇게 한참 몰려? 왜 그런 것 같아? 절대적으로 엄마랑 있는 시간이 훨씬 많으니까. 지원이하고 정원이 엄마는 굉장히 행복하실 것 같아. 이렇게 너희가 아무 거리낌 없이 난 엄마에게 의미 있는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선생님은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줄까 생각해보면 약간 캐시어 마크가 붙기는 해. 지원이하고 정원이가 얘기했듯이 엄마하고 어떤 소통이 좀 잘 돼야 되고 시간을 좀 많이 같이 보내야 되고, 또 단순히 시간을 많이 같이 보낸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지. 시간을 같이 보내긴 보내는데 계속 뭐 감시하고 소리 지르고 막 계속 불안하게 하면 아니겠지. 어쨌든 뭔가 편하게 해주고 소통이 된다는 뜻이잖아. 잘했어. 김춘수의 꽃이라는 작품은 정말 그냥 그렇게 순수하게 해석하면 돼. 존재적 의미다, 어떤 철학적 의미다, 그렇게 어렵게 해석할 필요 없고, 그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뭐야? 내 인식 속으로 그를 집어 넣는다는 얘기야. 새학년이 돼서 너희 반에 여러 이제 친구, 알던 친구, 모르던 친구 이렇게 아는데, 얼굴만 아는 친구도 있고,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그 친구가 정말 우리 반의 내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뭐 해줘야 돼? 그 친구를 이름을 불러줘야 돼. 이름 궁금해라도 해야 돼. 그지? 이름이 뭐지? 라는 정도의 궁금함이라도 있어야지 뭐 할 수 있는 거야. 그 친구가 나한테 들어온다는 게 뭐야? 인지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건 분명히 존재하지만 누군가의 인식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존재하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산책 같은 걸 할 때 발밑으로 작은 들꽃들이 굉장히 많잖아. 분명히 존재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 시선을 두지 않고 크고 예쁜 꽃만 계속 쳐다보고, 그지? 산책을 마쳤어. 그러면 그 크고 예쁜 꽃 아래에 분명히 어떤 꽃이 있었던 거야? 작고 이름도 알 수 없는 들꽃이 있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고 바라봐 주지도 않았으면 걔는 뭐하거나 똑같은 거야? 존재하지
아는 거랑 똑같은 거지. 정말 정말 속상할 것 같아. 그 꽃 입장에서는. 그치? 그래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기서 꽃이 되었다라는 건 의미 있는 존재. 즉 너희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소중한 존재, 가치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지. 뭘 여기서 얘기하는 가치는 외적 가치 얘기하는 게 아니지, 내적인 가치이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고 서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지. 어린 왕자에서 여우하고 어린 왕자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거지. 자,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 연애 이게 마음에 드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요. 난 어느 게 제일 선생님 마음에 드냐면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줬다라는 얘기야. 그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게 불러줬다라는 얘기야. 그는 A라는 존재인데 나는 그게 A인 게 싫어.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B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B야 B하고 불러. 그래서 걔는 분명히 뭔데? A인데 내 입맛에 맞게 부르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마랑 오랜 시간을 같이 하는데 엄마는 나한테 바라는 게 너무나 많고 나는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엄마는 내가 이렇게 생기기를 바래. 그래서 계속 뭐해? 나를 그쪽으로 몰아붙여. 그러면 빛깔과 향기에 알맞게 불러주는 게 아니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어.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게. 그러니까 누가 나를 불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게. 나를 너무 내가 내 능력 이상으로 거대하게 바라봐주는 것도 원하지 않고, 그지? 또 나는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라봐주는 것도 원하지 않고, 또 난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만큼 작게 가진 걸 바라봐주는 것도 원하지 않고,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있는 그대로의 나, 이렇게 생긴 나, 이걸 그냥 그대로 뭐 해줄 수 있는 사람?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봐. 그러면 그에게로 가서 나도 뭐야?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 그에게로 와서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충성한다라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우리 광포지교에서도 그렇잖아. 나를 알아주는 친구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알아준다는 게 뭐야? 있는 그대로 나를 뭐 해준다는 거야? 인정해주는 거잖아.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할 수 있어? 정말 희생할 수도 있지. 목숨도 바칠 수 있지. 김준수의 꽃은 동시가 아니야. 동시가 아니고 1900이 작품이 56년도, 7년도쯤에 작품을 쓰셨고 발표는 61, 2년도에 하신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고, 이제 김준수 선생님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학교 후에 학생들 다 학교 후에 이게 잡무 처리를 하셔야 되잖아. 잡무 처리를 하시다가 창틀 위에 꽃병이 하나 있고 꽃병에 꽃 하나 딱 꽂혀 있는데 그걸 보시자마자 딱 이 시간 그냥 다다닥 써내려가는 시라고 하시더라고. 이 탄생 배경에 보면. 그런데 대한민국의 많은 현대 시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좋아하는 시를 뽑으라고 하면 여기 꼭 들어가는 시가 김순수의 꽃이라는 시야. 유명한 시예요. 굉장히 유명하지. 저희 엄마도 아는데. 어머니도 아시지? 그지? 지원이 어머니도 아실 거야. 아버님도 아실 거 다 아실 거야. 그러니까 뭐 쫙 더 암송하지는 못하시더라도 딱 들으면 하고 딱 네, 알아요. 아실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6학년이잖아. 6학년인 너희가 이런 정도의 시는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 시의 갈래나 문학사적이나 철학적 의미를 떠나서 그냥 읽어보면 느낌이 딱 오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왜 사느냐 생각해보면 정말 무엇이 되고 싶어. 근데 무엇이 되고 싶어 사냐에서 여기서 무엇은 뭐 성공하는 삶, 부자가 되는 삶,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누구를 얻기 위해서야. 나를 이해해주고 또 그 사람을 뭐하고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한다라는 거지.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그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한하잖아. 그러니까 유한하다라는 건 끝이 있다는 거잖아. 우리 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이제 무한대로 영원히 살지는 않아. 그런 어떤 유한한 인생에 있어서 누가 뒤를 돌아봤을 때 그때 지원이하고 정원이 참 예쁜 아이들이었어. 그지? 의미 있는 존재야. 너희한테도 선생님이 의미 있는 존재. 그러니까 꼭 의미 있는 존재는 관계를 계속 한다고만 되는 건 아니야. 짧은 관계였어도 그 관계 속에 서로가 뭐였으면 충실했다면, 진심을 다했다면 관계는 짧아도 의미는 영원히 남을 수 있지.
또 뭐 이렇게 긴 관계를 맺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 관계가 다 헛된 거고 진실이 없었다면 정말 그건 상처로 남는 거지. 의미가 아니라 뭐가 남는 거야? 상처. 이번에 너희가 뉴스를 봤겠지만 뉴스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거야. 그 위안부 할머니 수요 집회와 관련된 정의연대 대표 그분 이제 이름까지 선생님 얘기 안 할게. 어쨌든 그분과 관련해서 그 할머니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하면서 30년을 함께 했지만 지금 남은 건 뭐밖에 없는 거야? 배신감, 뭐 상처, 이용당했다라는 수치심. 그렇다면 우리가 김춘수의 꽃에 비유해서 생각해보면 정말 가슴 아픈 관계야. 그치? 두 분 다 서로에게 뭐 했던 거야? 이 빛깔과 이 한계에 알맞은 이름을 불러준 게 아니었던 거지.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 자, 김춘수의 꽃. 소수의 주제 적어볼까? 청원이 뭐지? 소재는 소중한 존재와 주제는 김춘수의 시전 두명의 중요한 의미가 되고 소재는 소중한 존재, 주제는 김춘수 시인은 그지? 이 시에서처럼 누군가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고 싶어 한다. 그지? 오케이.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지. 지원이는 주제 다 써서? 소중한 이름, 주제는 누군가의 나에게 알맞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나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누군가가 나의 알맞은 이름을 불러주는 건 그 누군가에게 내가 소중한 존재? 라는 거다. 오케이. 잘했어. 자, 동시는 아니지. 어쨌든 여기 동시집에 있으니까 꽃 한번 암송해보자.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다만 한나의 몸짓을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가 나 빛깔과 한계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무언가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잘했어. 지원해보자. 노력 많이 했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작은 몸집을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라도 그의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인가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수고했어. 이렇게 한 번씩 들춰보고 싶은 욕구를 얻는 거고 열심히 잘 방송했어. 이 주에는 이제 임석재의 죽순을 할 건데, 자, 이게 지금 시조는 아니지만 시조 비슷하게 형식이 굉장히 비슷한 게 반복되지. 1, 2, 3, 4 해갖고 나눠서 암송을 시킬게. 지원이가 1, 2를 외우고 정원이가 3, 4를 암송해오자. 오케이? 지원이가 1, 2, 정원이가 3, 4. 그럼 부담 없이 괜찮겠지. 자, 그 다음 신라 16에서 30. 오케이. 흔히 노는 원칙한 사공이 칠성, 늘지, 치마, 늘지, 자비, 소지. 치마, 아니요. 지증 이제 왕으로 넘어가야 돼. 지증,
514 목금 540 진지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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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외워야 돼. 진흥 576 576 진지 진지 진평 이제 영 넣어지. 삼강력 647 진명력 태종 물 661 마지막 통일을 이룬 민무. 민무 681 나나마리칸 사공이 실성 놀증 자비 소지 지증 지장 월사 지는 덕성 오사고 지는 576 진지 진평 삼덕 47 진덕 태종 물량 인물을 인물이팔 수고했어. 태종묘열이 김춘추지. 오늘 시는 김춘수. 그래? 이름은 굉장히 비슷하지. 자, 그러면 통일신라 반 암송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43초까지 가면 되나? 31에 43? 연도 외우는 거는 다 정해져 있지. 신문항하고 해공항 43까지는 맞지? 원성은 아, 원성 외워야지. 798 독서 상품가 운영했던 신문, 해공, 원성 이렇게만 외우면 되지. 43대까지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시조 보자. 몇 페이지 그대로 하면 되지. 그래. 남명조시대 두류산. 오케이. 암송해보자. 두리산 연달수를 듣고 있을더니 두었던 맑은 물에 산영. 사냥이 잠겼으라. 아이야 무슨 어디 역단을 여긴가. 오케이. 7년 다수를 발명한 들었는데 이제 실제로 보니 복숭아 꽃잎이 물에 잠겨 복숭아 꽃잎이 밝은 물에 떠있고 산 그림자까지 잠겨있구나. 아이의 물음표 언니 어디나 나는 여긴가. 오케이. 이거 현대말로 잘하네. 자, 이제 윤선도에 오후가가 있는데, 이 작품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능하면 5개를 다,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1수, 2수, 그러니까 한 주에 단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눠서라도 할 거야. 자, 윤선도의 오후가는 말 그대로 가는 노래라 그랬잖아. 오는 5개, 우는 벗, 우자. 그러니까 5벗에 대한 노래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가 총 몇 수까지가 있느냐? 6수까지 있어. 그래서 애들이 왜 5호가인데 5수가 아니고 6수까지 있어요? 그럼 이제 첫 수는 뭐 해야 돼? 뭔가 좀 소개시키고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제 1수를 보면 네벗이 몇이나, 그러니까 고어로 한번 읽어볼게. 네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의 달 오르니 귀 더욱 반갑고야. 투어라 이 다삽 받기 또 더하야 무엇하리 하고 전체적으로 자기 벗 5을 얘기하고 있어. 현대어로 풀이하면 네벗이 몇이나 있을까 헤아려 보니 물과 바위, 소나무와 대나무구나. 이렇게 하면 4개가 나왔지. 동산에 달이 밝게 떠오르니 더욱 반갑구나. 그럼 달까지 5개라는 거야. 그만두자. 그러니까 그만둔다는 건 친구가 몇 명인지 세는 걸 그만두자. 카운트를 그만두자. 이 5 외에 친구가 더 있어서 무엇 하겠느냐? 이 자연물이지, 그지?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 이 5개의 벗 위에는 다른 벗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일단 제 2수에서는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게 뭐라고 얘기해나? 자, 보자.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랄 자로하다. 바람 소리에 맑다 하나 글칠적이 한오매라. 좋고도 글칠 리 없기란 물뿐인가 하노라. 그래서 첫 번째는 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지. 구름의 빛깔이 깨끗하다 하지만 검기를 자주 한다. 이게 뭐야? 구름이 하얘서 좋지만 자주 뭐한다? 색깔이
바뀐다. 즉 사람으로 치면 뭐야? 좋은 친구긴 한데 뭐 감정 기복도 심하고 이제 약간 좀 뭐야? 늘 한결같지가 않다. 바람 소리가 맑다고 하나 그칠 때가 많도다. 역시 멈출 때가 많다. 좋고도 그침이 없긴 한 물뿐인가 하노라. 네, 이유가 것들과 대조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구름하고 바람하고 대조적으로 늘 좋고 그칠 줄 모르는 게 뭐다? 물이다. 그러니까 친구는 어떤 스타일이 좋은 친구라는 얘기야? 한결같은 친구. 기분이 좋을 때 너무 좋아서 막 신나고 하다가 또 아닐 때는 자기 조금 이익이나 자기 생각에 조금만 아니면 탁팽 돌아서 갖고 절규할 것처럼 행동하고 그러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는 의미지. 자, 제3수 곧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이디고 푸른 어이하야 푸른한다 누르나니 아마도 변티 아니일 산 가회뿐인가 하노라. 자, 꽃은 무슨 까닭에 피자마자 곧 져버리고 꽃이 아무리 예뻐도 너무나 금방 뭐한다는 게 시들어 버린다는 얘기지. 풀은 어찌하여 푸르러지자마자 누런 빛깔을 띠는가. 역시 풀도 뭐한다라는 얘기야. 한결같이 않다. 아마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바위뿐인가 하노라. 역시 변하지 않는 든든함이 있는 친구. 자, 제4수 더우면 곧 피고 추우면 닙 디거날. 소라 너는 어디 눈소리를 몰아난다. 구천의 불이 고단주를 근로하야 하노라. 따뜻해지면 꽃이 피고 추우면 잎이 떨어지거늘. 소라, 그러니까 소나무지. 너는 어찌하여 눈이 오나 서리가 내리나 변함이 없는가.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가 곧게 뻗어 있음을 그것으로 인하여 아노라. 그러니까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가 곧게 뻗어 있다. 이 친구의 마음이 얼마나 굳세고 흔들림이 없는지를 알 수 있다. 늘 변함이 없으니까. 제5수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곡기난 위식이며 속은 어이 비었난다. 겨렇고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누가 시켰으며 또 속은 어이하여 비었는가. 저러고도 사계절에 늘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정확하게 대부분 풀에 속하는 건데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풀인데 어쨌든 오후가를 쓰신 그제 윤선도 선생님은 이제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것이 곧고 늘 푸르고 속은 비었고 속이 비었다라는 건 뭐야? 욕심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너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고 대나무에 대한 얘기가 오지. 자, 제6수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의 광명이 너만 하니 또 있나냐.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자, 작은 것이 높이 떠서 온 세상을 다 비추니 한밤중에 밝음이 너보다 더한 것이 또 있겠느냐. 보고도 말을 하지 않으니 나의 벗인가 하노라. 보고도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면 뭐 비밀스러운 일이 달밤에만 이루어지잖아. 그런데 그 달은 뭐 한다라는 거야? 그 비밀을 보고도 지킨다. 그러니까 벗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지. 근데 알고도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5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1수, 2수, 3수, 4수, 5수, 6수 이렇게 2개씩 나누어서라도 이걸 좀 다 외워야 될 것 같아. 왜냐면 교고등학교 올라가면 유선도의 오후가는 교과서에 실리는데 대체로 이 6편이 다 실리기도 하고 뭐 실리든 안 실리든 간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서 그러면 일단은 설명 들어가기 전에 제1수를 그러면 지훈이가 암송하자. 1수 지훈이. 그럼 2수는 정원이. 자,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는 서로 닮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행실이 좋지 못한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염려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후가란 친구로 삼은 5가지 자연물에 대한 노래라는 뜻입니다. 작품 속 화자가 친구로 삼은 자연물은 무엇일까요? 물과 바위, 소나무와 대나무, 그리고 달입니다. 화자는 이렇게 5가지를 벗으로 제시하며 그 덕성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지녀야 할 미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치 않음, 경허함, 절개, 과묵함 등입니다. 또한 벗으로 삼고자 하는 자연물을 소개하며 동시에 이러한 품성을 담고자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겠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시인이었던 윤선도는 이 작품처럼 자연을 노래한 뛰어난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당대 내노라는 시인이었지만 이런 시조의 탄생은 단지 윤선도의 타고난 재능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일생을 거의 유배지에서 보냈던 그는 치열한 당쟁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당장에 휘말리며 쉽게 변하는 사람의 마음과 간사함, 자주 꺾이는 선비들의 지조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패자가 된 윤선도는 결국 유배자의 신세가 되고 말지요. 그러니 윤선도가 이러한 시조를 남긴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닌 자연물에서 정신적 가치를 이끌어내고 있는 이 작품은 윤선도의 뼈저린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대단하지 않을까 싶어. 인간에 대한 어떤 배신감, 실망, 그리고 어떤 세상에 대한 원망과 원한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초월해서, 초탈해서 이제 자연물에서 어떤 삶의 정신적 위안을 얻고 본인도 이런 삶을 살고자 노력했다라는 게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마음을 많이 닮아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도 늘 생각해. 사람간의 추계 공간. 68에서 68부터 보는 거구나. 지원이가 답을 들어봐. 1번에 1번, 2번에 3번, 3번에 3번, 4번에 1번, 5번에 2번, 6번에 2번, 7번에 3번, 8번에 2번. 3번? 3번만 한번 보자. 3번 뭐라 되지? 다음의 자료와 관련이 있는 왕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삼강일실도 어느 번이면은 어느 왕이라고 볼 수 있어? 삼강행실도. 삼강행실도라는 건 뭐야? 유교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인간의 도리지. 그래서 나라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도, 그 다음에 여성이 지녀야 될 지조, 멸, 그지? 그래서 언해본이라는 건 언해라는 건 뭐야? 한글. 그럼 삼강행실도가 원래 한자로 쓰여 있었는데 이걸 뭘로 번역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어느 왕이겠어? 그렇지. 자, 그래서 자,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하였다. 이거는 태조 이성계. 사병을 혁파하고 호패법을 실시한 왕은 태종 이방원이지. 그 다음에 집현전을 설치하여 학문 연구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 3번이 세종과 관련이 있지. 자, 4번은 뭐라고 해서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그랬지. 그래서 유교적 통치 제도를 성립한 것 성종대지. 이제 세조 때 집필하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되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부터 보는데? 76번. 76점? 정원이부터 다 불러보자. 1번에 2번, 2번에 4번, 3번에 3번, 4번에 3번, 5번에 2번, 6번에 1번, 7번에 1번, 8번에 2번. 그러면 3번부터 보는데? 3, 4? 3번 보자. 다음은 세종대왕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세종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르며 옳은 걸 모두 고르라고 했지. 자, 대왕께서는 조선의 4대 임금이시죠. 많은 업적을 세우셔서 놀랐습니다. 특히 장영실 선생을 시켜 자경루나 거중기를 만든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자경루는 맞지? 그지? 거중기는? 이거는 뭐야? 높이 무거운 물건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지. 이건 누구야? 정약용이지. 그러니까 일단 기억이 맞는 거지. 기억만 체크하면 되고. 세종이 아버지 태종께서 제도와 이념을 정비하시고 문화가 표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지. 기자. 열정과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셨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세종. 그렇지요. 내가 백성을 진실로 사랑했다는 점은 스스로도 자랑할 만합니다. 그렇기에 경국대전을 만들었고. 이거 안 되지. 경국대전을 만든 건 누구라고 해서? 일단 완성된 건 성종, 만들기 시작한 건 세종. 그지?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또 농사직서를 편찬하고. 이건 맞지. 농사직서는 농사와 관련된 농업서적인데 기존의 농업서적은 다 중국에서 갖고 들어와서 번역만 한 거야.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나라는 토질도 다르고 지구상의 위치도 다르잖아. 그러니까 기후가 다르다는 얘기야. 안 맞아. 그래서 농사직설은 뭐인 거야? 실제 조선 땅에서 이 땅에서 평생을 농사지은 농부를 직접 뭐 한 거야? 인터뷰
하고 그들이 말하는 걸 뭐한 거 받아 적은 거야. 그래서 설자가 혀설자야. 그들이 말한 거 바로 적은 거야. 그래서 그 용사직설이 많은 얘기지. 뭐라지 편찬하고 삼강행실도를 편찬했죠. 삼강행실도 맞지? 삼강행실도를 뭐 한자로 편찬했든 한글로 편찬했든 세종대왕이 뭐 한 거야? 일반 백성들한테 뭘 가르치기 위해서야? 유교의 기본 덕목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도가 그림 도자야. 그림책이야. 이 책을 잘 보면은 이게 스토리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 글을 못 읽어도 뭐만 보면 돼? 그림만 봐도 대충 짐작이야. 이제 여기까지 하면 되나? 그럼 답이 몇 번이지? 3번. 그렇지. 그 다음에 4번 보자. 다음에 법전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옳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경국대전이지. 그지? 조선의 기본 법전. 집을 사면 10일 안에 반청을 보고해야 한다. 부모 나이가 70세 이상이면 아들은 군인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남자 여자 모두 20세가 되어야 혼인할 수 있다. 노비는 세금을 내고 군인이 되어 나라를 지켜야 한다. 노비는 세금을 내고 군인이 되어 나라를 지켜야 한다. 자, 뭐가 안 맞을 것 같아? 자, 앞에 부분 경국대전 쪽 한번 펼쳐봐봐. 자, 여기 읽어봐봐. 경국대전은 세조 때부터 성종에 걸쳐 완성된 조선의 기본 법전으로 통치 기구의 구성과 기능, 관리의 등용과 행정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국대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1. 왕실과 관리의 업무 지침 2. 관리의 종류와 임명 등 2. 세금에 관한 것 3. 의례에 관한 것 2. 과거 시험 등 4. 흉년 시 관리가 해야 할 일 5. 백성의 일상생활에 관한 것 6. 군사, 형별, 집이나 도로 공사에 대한 내용 등이다. 자, 또 경국대전에 대한 또 설명가 어디 나와있지? 경국대전에 대한 설명 이거밖에 없나? 여기 밑에 뭐라고 써있어? 경국대전에는 부모가 많이 아프거나 부모 나이가 70세 이상이면 아들은 군인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집을 사면 100일 안에 관청을 보고해야 했으며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 되어야 혼인할 수 있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어느 게 다른지 한번 확인해볼까? 집을 사면, 그지? 10일이 아니고 며칠이야? 그렇지. 그래서 1번이 답이 될 수 없는 건 집을 사면 10일이 아니라 10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말이고 2번에 부모가 나이가 70, 아까 몇 살이라고 그랬어? 경우대전에 70세 이상. 이상이면 뭐라고 했어 아들은? 부대는 자, 그 다음 3번 15세. 그렇지. 남자 여자 나이가 좀 다르지 않아? 15세랑 17세. 정확하게 남자는 15세, 여자는 적어놓으세요. 남자 15세, 여자 14세.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이것도 보기가 옳은 보기가 아니지. 자, 그 다음에 노비는 세금을 내고 군인이 되어 나라를 지켜야 한다. 자, 일단 노비는 백성이 아니니까 뭐가 없어? 세금을 낼 의무가 없지. 그러니까 이것도 옳지 않지. 자, 그래서 경국대전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건 잘 됐네. 자, 이런 문제를 틀려줘야지 뭐 하는 거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거야. 자, 경국대전에 쓰여있는 여러 내용 중에 좀 특이한 내용이 뭐다? 집을 사면 10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된다. 부모의 나이가 70세 이상이면 아들은 뭐야? 군인의 의무가 면제된다. 남자는 몇 세? 15세. 여자는? 14세. 그렇지. 그러면 혼인을 할 수 있다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때 나이에 혼인을 했어. 너희 몇 살이지? 13살. 내년이면 시집갈 수 있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노비는 뭐다? 세금 제도에 들어가지 않는다. 노비는 천민이기 때문에 백성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 몇 번 봐야 되지? 다음에 조선시대 제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제사에 대해서 옳은 거지. 집에서 조상께 지내는 제사로 종이에 글을 써서 음식 대신 올리기도 하였다. 먹을 것이 풍부한 가을에 주로 지냈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농사에 전념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명절에 지내는 기제사와 조상이 돌아가신 날 지내는 차례가 있다. 자, 일단 먼저 자, 디귿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농사에 전념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명절에 지내는 기제사와 자, 일단 명절에 지내는 걸 차례라 그러고 조상님이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를 뭐라 그래? 기제사라고 해.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앞뒤가 바뀌었지. 그래서 리을은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제사가 끝난 후에는 다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마을 일을 의논하였다. 자, 다음은 조선시대의 제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지. 자, 제사가 끝난 후에는 다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거 맞는데 마을 일을 의논하였다? 집안일이겠지, 마을 일보다는. 네? 이건 마을 제사가 아니고 이게 집안 제사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아, 미안해. 그림이 마을 제사네. 그러면 마을 의논한 거 맞네. 이제 마을 의논한 거 맞고. 자, 그 다음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농사에 전념하겠다는 뜻 다 맞다. 맞겠지.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야? 농사 짓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지? 먹을 것이 풍부한 가을에 주로 지냈다. 마을 제사는 막 먹을 것이 풍부한 가을에 주로 지냈다? 꼭 뭐 가을이라고 할 수는? 없어. 추석 때 지내는 거 말고 마을 제사는 그때 필요하면 뭐 할 수 있어? 자, 예를 들면 비가 너무 많이 안 내려.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마을 제사 지낼 수 있고. 또 비가 또 너무 많이 내려. 그래도 기청제라는 제사를 지낼 수도 있고. 그지? 그러니까 꼭 가을에 지낸다는 법은 없지. 자, 집에서 조상께 지내는 제사로 종이에 글을 써서 음식 대신 올리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건 마을 제사니까 기억에 설명하는 건 뭐야? 각 집안의 제사니까 해당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마을 제사와 관련된 건 디귿과 미음이 맞는 거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가자. 또 몇 번부터 단 맞춰야 되지? 오케이. 자, 지원이가 답을 불러보자. 1번에 4번, 2번에 2번, 3번에 2번, 4번에 1번, 5번에 2번, 6번에 2번, 7번에 2번, 8번에 4번. 몇 번 봐야 돼? 7번. 7번만 보는데 7번 보자. 다음에 나타난 사건의 밑줄 친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을 압박하여 분신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해 왔다. 조선 정부가 이를 거절하자 청의 태종은 10여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다시 쳐들어왔다. 자, 이거 무슨 전쟁이야? 병자호란 얘기하는 거지. 네? 자, 정묘호란 있고 병자호란 있잖아. 두 번째로 쳐들어온 거지. 첫 번째 쳐들어온 건 후금. 그 다음에 뭐야? 후금이 이름을 뭘로 바꾸고? 청으로 국호를 바꾸고. 자, 그러나 강화도가 함락되면서 왕자와 비인이 포로가 되었다. 이에 인조는 삼전도에 나아가서 청태종에게 무릎을 꿇고 치욕적인 항복을 하였다. 자, 우리나라 왕의 이름에 충자를 넣었다. 자, 이건 어느 나라 시대 얘기하는 거야? 조선시대 왕 중에 왕의 이름 충자 들어가는 왕은 없지. 어느 시대가 그러지? 어느 시대야 그게? 충렬, 충선, 충숙, 충해, 충목, 충정. 고려시대잖아, 고려시대 때 원의 간섭기에 이제 고려의 왕들은 원나라의 부마가 되잖아. 원나라 공주들하고 결혼하면서 왕의 이름에 충자가 되어야지. 송시열 등을 중심으로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을 수축하고 군대를 양성하였다. 그 다음에 북벌론에 따라 청나라를 공격하여 성공하였다. 자, 일단 3번은 말이 안 되는 게 북벌론은 언제 일어나? 효종 때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느 왕 때 사건이야? 정묘호란, 병자호란 전부 다 인조 때 일어난 사건이지. 그러니까 북벌론 자체는 언제 일어나? 효종 때. 그런데 이 3번이 보기가 좀 이상한 건 뭐가 결정적으로 이상하냐? 청나라를 공격하여 성공하였대. 이거 말이 돼? 이렇게 되면 세계사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자, 그 다음에 4번 명나라의 도움으로 청나라를 물리쳤다. 지금 청나라하고 명나라하고 전쟁 중인 거잖아. 그지? 명나라의 도움으로 왜를 물리쳤다 뭐 그러면 좀 말이 될까? 이제 이건 아예 말이 안 되지. 자, 그래서 송시열 등을 중심으로 뭐했다?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을 수축하고 전쟁에 대비하였다.
주정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겠지.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제도의 개편과 정치 변화. 자,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조선 후기로 넘어가는 거야. 몇 페이지지 거기가? 90? 94, 95지? 자, 앞에 부분 봐봐봐. 여기. 자, 제목 자체가 뭐야? 조선 후기 제도의 개편과 정치 변화. 그래서 조선 전기 후기 나눌 때 기준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준선이 바로 양난이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오케이? 왕으로 치면 선조, 강해군, 인조 이 세 명. 이게 뭐가 된 기준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전, 후. 그래서 이 세계사나 한국사나 전쟁이라는 게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 그지? 전쟁 이후에 조선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거 읽는 거지 너희들. 읽어보자. 정은부터 보자. 조선후기 제도의 개편, 임진왜란과 병장이라 호란 이후에 조선사회 왕권이 약화되고 양반 관료들의 부정이 심해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공장관으로 백성들의 생활이 궁핍해진 제도의 개혁, 원정법, 전세를 1인당 4도로 고정하여 새 부담을 덜어준 원익, 전란으로 국토 한패 경작지하면서 관료들의 부정, 국가 수입 감소, 농민 생활 피폐, 목적, 재정 보충, 민생 안정. 결과, 세금을 안 내는 면세제 증가로 전세 수입은 별로 늘지 않은 대동법, 토산물로 바치던 군납을 쌀, 배, 돈으로 납부. 원인, 군납의 폐단, 관리 부장, 방납, 수송이 어려움. 과정, 외란 직후 이원익의 주장으로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 18세기 초에는 평안도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실시. 결과, 공인 등장 대가를 받고 정부의 물품 납부, 사업가 수공업 발달, 농민 생활 안정. 한계, 일부 국물은 여전히 현물 징수, 관리 부정으로 농민 부당 여정. 균형법, 1년 EPC 내전 군포를 1년에 1kg 줄임. 원인, 군포 부과의 과중, 관리 부정으로 인한 큰 부담, 인력자 속출. 국가 부의 수입 부족분 보충. 결작, 어장세, 염세, 선덕세를 국가에서 징수. 결과, 농민 부담은 다소 감소, 관리 부정은 여전함. 군사제도 개혁, 오근호 설치, 훈련도관, 어영천, 총영청, 수어청, 근위로, 비변사의 기능 강화, 외란 호란 전, 비상시 군사 행정을 맡아보는 임시기구, 외란 호란 후, 일반 행정까지 맡아보는 국가 최고관. 결과, 의정부 기능 약화, 왕권 약화. 자, 조선 후기의 제도 변화에서 이 책에서 지금 가장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는 수치제도의 변화예요. 수치제도. 수치제도를 쉽게 얘기해서 그냥 뭐인가 세금 내는 거라 생각하면 돼. 백성들한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 변화 중에 대표적인 게 당연히 뭐야? 수치 세금 제도이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세금을 어떻게 바꾸겠다, 세금 제도를 어떻게 바꾼다 그러면 가장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왜 백성들이 국민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조선의 세금은 조선이든 고려든 뭐 삼국시대든 세금은 세 가지가 있잖아. 땅에 대한 게 있고, 그지? 노동력에 대한 게 있고, 그다음 마지막에 특산물이야. 지금은 이 책에서는 순서가 특산물 먼저 나오지? 그럼 책 순서에 그냥 맞추자. 자, 특산물, 그다음에 노동력. 이게 모든 세금이 세 가지밖에 없어. 오케이? 자, 그래서 원래 이 땅에 대한 세금을 전정, 그지? 그 다음에 분정, 네? 그 다음에 특산물이 대동법으로 나중에 바뀌는 거지. 자, 전정이라는 건 땅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데 원래 조선은 어떻게 세금을 내냐면 풍년이냐 흉년이냐, 그지? 또 토지의 질이 좋으냐 나쁘냐. 자, 쉽게 얘기해서 그 해에 수확을 해봐야지만 뭘 알 수 있어? 얼마나 세금을 거칠지 걷지 못할지 알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를 만든 사람이 누구야? 세종대왕이야. 연분구등법 해갖고. 자,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는 아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토지가 감소돼. 감소됐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냐면 전쟁 중에 토지를 관리하지 못해서 완전히 황폐화돼. 게다가 농민들이 많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인구 수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국가에서 뭘 시행해? 영정법이라는 걸 시행해. 자, 영정법은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딱 정해놓는 거야. 자, 무슨 이게 n분의 1로 그냥 딱 정해놓는 거야. 자, 올해 우리가 국가에서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100가마야. 100가마가 필요해. 그러면 경상도가 50가마, 전라도가 뭐 50가마 이렇게 책임져. 이런 식으로 아예 n분의 1로 주는 거야. 그럼 아예 처음부터 내가 뭐가 결정이 나는 거야? 올해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아예 결정이 나는 거야. 만약에 흉년이어도 그만큼 내야 되고, 풍년이어도 그것만 내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바로 영정법이야. 자, 그 다음에 대동법은 특산물에 대해서 내는 거야. 특산물이라는 게 뭐야? 특정 지역에서 나는 특별한 생산물이잖아. 뭐 예를 들면 뭐 사과라고 쳐봐. 그지? 예전에는 뭘 정말 내야 돼? 사과를 내야 돼. 그지? 그런데 이거를 뭘로 낸다라는 얘기야? 토지에다가 합쳐서 뭘 내는 거야? 상품 화폐로 내는 거야. 그러니까 쌀이나 포목으로 내는 거지. 쌀이나 포목이 상품 화폐야. 돈은 돈인데 무슨 돈? 물건이 돈인 거야. 지폐나 동전을 사용하지 않고. 자, 이렇게 되면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야. 특산물이 사과라고 해서 우리 집도 사과를 재배한다는 보장은 없어. 게다가 내가 사과가 없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국가에다 내야 돼? 사서라도 내야 돼. 그래서 사과를 대신 사서 세금을 내주는 일을 맡는 사람을, 그지? 박납이라고 해, 박납.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장난을 많이 쳐. 내가 지원이한테 돈을 받고도 사서 안 내. 또는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사과값이 5원인데 500원이라고 얘기하고 돈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박납의 폐단이 너무나 심각했던 거야. 그래갖고 뭐 해버린 거야? 대동법. 근데 경기도 지역에서부터 첫 시행을 해갖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 이해가 가? 자, 그 다음에 분정, 노동력이야. 노동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군역과 요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군역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야? 군대에 가서 뭐 전쟁을 한다든지 뭐 국방 일을 한다는 거고, 요역은 이제 국가에 필요한 여러 가지 건물을 짓는 공사 현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거야. 자, 근데 이것도 뭐 하는 거야? 전쟁이 없는데 맨날 군인 뽑을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군대에 가는 대신에 군포라는 걸 내지. 군포 16세부터 60세.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줬다? 2개에서 하나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균역. 오케이? 그래서 균역법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너희가 또 뭘 알아야 되냐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일단은 분포가 2개에서 하나로 줄어들었으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그지? 수입이 50%가 뭐가 된 거야? 준 거야. 이러면 국가 운영에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받잖아. 그래서 이 50%를 메꾸기 위해서 뭘 했다? 자, 결작이라든지 은결이라든지 어장세를 더 걷어. 어장세, 선박세. 결작이라는 건 땅을 굉장히 많이 소유한 사람한테 뭐 하는 거? 너는 세금을 조금 더 내. 그 다음에 은결은 숨겨놓은 땅이잖아. 세금 안 내려고 서류에, 그지? 올리지 않은 그런 숨은 땅을 찾아내서 세금 걷어내고, 어장세나 선박세는 이제 물고기 잡는 거, 배를 이용하는 것도 뭐야? 세금을 내게 하는 거야. 원래 어장세, 선박세는 그 지역에서 걷어서 그 지역에서 썼는데 이제 국가가 뭐 한다는 거야? 가지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줄어든 50%의 세수를 이런 걸로 뭐 했다? 감당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기억해야 될 건 이제 3가지야. 전쟁 이후에 세상이 변했는데 제일 먼저 변한 게 뭐가 변했다? 이 수치제도가 변했다. 첫 번째 그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조선의 수치제도는 몇 가지밖에 없다? 3가지다. 3가지. 그래서 땅과 관련된 거, 특산물과 관련된 거, 노동력과 관련된 거다. 그래서 땅과 관련된 건 뭘로 바뀌었다? 연봉구등법에서 영정법으로 바꿨다. 영정법은 뭐다? 아예 처음부터 올해 필요한 건 뭐 100가마야. 그러니까 니네가 몇 가마씩, 그지? 책임져. 이게 영정법이야. 그 다음에 특산물은 뭘로 바뀌었다? 대동법으로 바뀌었다. 그냥 상품, 화폐, 쌀이나 포목으로 대신 내면 된다. 그지? 그 다음에 노동력은 뭘로 바뀌었다? 군포가 2개에서 하나로 균역법으로 바뀌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균형법에서 사과를 우리가 예를 들었으면 생각해 보자. 왕이나 왕비가 사과 먹고 싶을 때 특산물로 사과를 받았어. 그럼 뭐 하면 돼? 그렇지. 궁녀한테 사과를 올려라. 그럼 궁녀가 예의하고 올릴 거 아니야. 근데 특산물로 뭘 받았어? 이제는 사과를 받지 않고 뭘 받아? 쌀. 쌀 아니면 포목을 받아. 그럼 임금도 사과 먹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시장 가서 사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가? 그러니까 왕비가 그지 장바구니 들고 그지 시장 돌아다니면서 사과를 살 수는 없잖아. 왕비 체면상. 그래서 궁궐에 필요한 여러 물건들을 예전에는 다 뭘로 받았어? 정말 받은 거야. 특산물로. 이해가 가? 궁궐에 비단이 필요하다. 비단도 다 특산물로 받고 다 한 거야. 그런데 이제 그 특산물이 물건이 아니라 다 뭘로 들어오는 거야? 이런 걸로 들어오니까 그지? 궁궐에 필요한 물건을 대신 시장 봐주는 사람이 생겨. 이해가 가? 대신 시장 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가 가? 요즘으로 생각하면 왕비가 직접 그지? 쌀 들고 나가 쌀 한 가마니 들고 나가고 필요한 거 탁 사면 되잖아. 근데 일단은 쌀 한 가마니 들 힘도 없고 그리고 궁궐에서 필요한 물품이니까 일반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도 그지? 일반 가정 양반집만 해도 가구가 그러니까 한 마리 식구가 많잖아. 그 식구들 먹을 거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어. 쌀하고 포목이 돈이야. 그러면 옷값 막 50필 막 어깨에다 메고 가고 막 사기 얼마나 힘들어, 그지? 그러니 왕비나 궁녀들이 한다는 건 더 힘들었을 거야. 궁궐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아. 그지? 그래서 이걸 대신 시장 봐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공인이라고 한다. 이 공인이 등장했다는 걸 생각하면 돼. 오케이? 공인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특권을 누렸겠지. 비서 같은 거예요? 꼭 비서라기보다는 궁궐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아닌데 왕실에서 필요한 물품을 대신 뭐 해주는 사람이야? 사서 넣어주는 사람이니까 자 선생님이 공인이야. 너희는 사과를 파는 사람이고 너희는 옷감을 파는 사람이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아니 선생님. 그렇지 나한테 잘 보여야지. 왜? 나는 어차피 궁궐에서 필요한 사과를 난 사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많은 사과 중에 누구 걸 산다는 얘기야? 내 마음에? 그렇지. 그러니 이런 좀 뭐랄까 뒷거래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그리고 약간 또 좀 장난도 칠 수도 있지. 궁궐에 뭐 사과 한 박스 사는데 3만 원 들었는데, 그지? 5만 원 들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정도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공인이 등장을 함으로써 궁궐은 편해졌는지 모르지만 또 그 나름대로 뭐가 생긴다? 부패가 생긴다는 거. 축치제도의 변화.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그지? 뭐라 그랬어야지? 군사제도의 개혁은 그냥 읽어보면 되고. 자, 그냥 읽어보자. 그 다음 지원을 읽어보자. 그러니까 이제 정치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분단 정치의 전개 통평제. 분단 정치의 전개. 대경 16세기 말 분단을 만들어 정치를 이끌던 양반들이 17세기 이후 공작원을 장악하며 권력 기반을 강화한 결과 분단 간의 정치적 대립이 심화되어 정치의 기반이 무너지고 왕권도 약화된다. 평평정치 숙련부터 정조 해경 분당 정치의 변질로 정치 집단 간의 균형 붕괴와 왕권의 약화 그 은근의 각 분당의 한 편에 들지 않고 각 분당을 골고루 등용했던 정책 평평체계 실시 촉진 공정한 인사 관리를 통한 세력 균형 추구 영역상은 평평체계로 균형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은 영조 평평파를 육성하여 분당의 기반을 약화시켜 왕권을 강화함 정조 영조의 평평책을 개정하여 각 분당의 골고루 등용하여 왕권을 강화함 영조와 정조의 개혁정치 영조의 개혁정치 사왕수의 성신제 사왕정리 탕탕비 권리 지나친 형벌 건지 신문고 제도 보완 균형법 실시행 숙대전 등록 등 팽신제 정조의 개혁정치 평평정치 금난 정권
세계문화유산 수문화선 건설 목적 신하들의 세력에 맞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음. 화성에 이어 농토를 개방하여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음. 상인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화성에 사용된 과학기술, 거중비, 정밀병 및 기계도서 대단한 책을 선포하여 만든 것으로 무거운들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였음. 용로도를 원하는 위치에 쉽게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기구, 화성의 동물들, 장화인과 서극 인신과 공동 동수대전, 육수, 뛰어난 과학적 특기를 활용하여 골고루 갖춘 공신마다 모범이 되었음. 삼각의 여러 관상물이 각각 예술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음. 1997년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오케이, 잘했어. 자, 이제 양난 위기에 제일 백성한테 와닿을 수 있는 제도의 변화가 수치제도라고 그랬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정치의 권력의 변화. 항상 선생님이 역사를 공부할 때는 그 시대의 정치 권력이 누구한테 가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자, 여기서 선조 때 이제 남인이, 그러니까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져. 동인과 서인으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이제 정계에 진출해 있던 기존 사림이고, 이 사람들은 선조 때 새롭게 등장한 신진 사림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주 전령 자리를 놓고 어쨌든 나뉘어져.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건 너희가 계속 한국사 공부를 하고 역사책을 읽으면서 보다 더 정립을 해야 되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진 가정에서 강해군이 왕이 되는 가정에서 동인은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어져. 그지? 그래서 이제 북인이 뭐라 그래? 강해군을 전격 지지. 왜 선조가 영창대군이라는 어린 왕자를 얻게 되잖아. 그러면서 강해군을 폐세자하고 영창대군을 그 다음 세자로 앉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 그런 가정에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는 거야. 자, 그래서 강해군이 즉위하면서 북인이 한때 권력을 얻게 되지. 그러면서 이쪽을 치지. 자, 그런데 인조반정이 일어나. 누가 중심이 돼서? 서인이 중심이 돼서. 그래서 북인은 완전히 어떻게 돼? 그치? 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 계속 뭐만 남는 거야? 남인하고 서인만 쫙 남는 거야. 자, 인조 때는 당연히 서인이 힘이 세. 왜? 인조 자체를 누가 만들어줘서? 서인이 만들어줬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인조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 정묘혈환, 병조호란이 일어나. 그래서 정묘혈환, 병조호란 때는 주정파, 주화파 싸워야 된다. 아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 형님으로 모시라면 형님으로 모시면 되고, 임금으로 모시라면 임금으로 모시면 된다. 주화파 나누게 되지. 자, 그러면서 효종이 왕이 되면서 1649, 1659지. 효종이 왕이 되면서 북벌론이라는 게 등장하지. 아버지의 복수를 하겠다. 이러면서 역시 효종 때도 누가 힘이 세? 서인이 여전히 힘이 세. 오케이? 자, 그러다가 현종 때가 되면서 남인과 서인 사이에 힘의 균형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해. 자, 인조의 부인이 자이대비야. 인조의 부인이. 얘가 나이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인조가 51살 때 자이대비가 12살인가 16살인가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야. 이해가? 그래갖고 효종이 돌아가셨을 때 자이대비가 20몇 살밖에 안 돼. 효종이 나이 들어서 돌아가셨을 때.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어머니잖아. 이 어머니가 아들이 죽었는데 상복을 몇 개월을 입어야 되느냐를 놓고, 남이는 그래도 자이대비가 왕비이고 효종이 왕이니까, 그지? 1년 2개월을 주장하고, 서인 효종은 둘째 아들이니까, 그지? 굳이 꼭 첫째 아들처럼 입을 필요가 없다. 1년을 주장을 해. 그래서 처음에는 서인의 편을 들어줘. 역시 서인이 힘이 세다는 뜻이지. 이 상복을 입는 기간이 1년이냐 1년 2개월이냐가 뭐가 그렇게 차이 나냐면, 왕이라는 존재, 이 효종을 얼마만큼 인정해주냐야. 효종이 원래 뭐야? 둘째 아들이잖아. 인조의 첫째 아들은 어떻게 됐어? 사망을 하지. 그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복림대군 소현세자 기억나?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효종의 부인이 또 죽은 거야. 며느리가 죽은 거지, 시기에 대해서.
이때 자이 대비가 30살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 굉장히 젊은 나이지 자이 대비가. 워낙에 어린 나이에 인조는 결혼을 했으니까. 며느리가 죽은 거야. 나이 들어서. 그지? 이 며느리의 죽음을 놓고 또 어떻게 상복을 입어야 되느냐? 한쪽은 남이는 그래도 뭐다? 국모가 죽었는데 1년. 서인은 얘는 그래도 뭐야? 둘째 9개월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야. 이번에는 누구 편을 들어준 거야? 남인 편, 현종이. 자, 이 서인 중심으로 이끌어가던 국정이 어떻게 된 거야? 현종 말에 어떻게 돼서 남인으로 바뀌게 돼. 여기까지 이해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현종 다음에 숙종이 왕이 됐을 때는 당연히 처음엔 남인이 힘이 셌었겠지. 근데 보니까 숙종이 딱 보니까 이 남인이 너무 권력을 남용하는 것 같아. 그래서 누구한테로 밀어줘? 서인. 이해가? 또 서인한테 권력을 넘겨줬더니 서인이 또 너무 남용하는 것 같아. 왕을 우습게 여겨. 다시 또 누구한테 넘겨줘? 남인. 이렇게 남인, 서인, 남인으로 권력이 옮겨가는 과정 사이에 인현왕, 장희빈 이 두 여인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장희빈이 낳은 아들이 바로 누구인 거야? 경종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서인이 노론과 소노론 나뉘게 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야. 경종이 왕이 되면 된다? 안 된다? 경종은 뭐다? 장희빈은 남인 쪽 사람이거든. 게다가 이 장희빈이 결국 사약을 먹고 죽잖아. 이 무슨 사건하고 굉장히 비슷해? 연산군하고 굉장히 비슷해. 200년 전에 연산군도 엄마가 패비 윤씨가 어떻게 됐어? 사가로 쫓겨났다가 친정으로 쫓겨났다가 그래서 사약을 먹고 죽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강일군이 어떻게 해? 그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경종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반대를 해. 자, 그래서 어쨌든 경종이 이제 왕이 되고 남인이 권력을 잡게 되겠지 당연히. 왜? 장희빈 자체가 남인 쪽 사람이니까. 얘가 그리고 서인은 노론하고 소론을 나뉘게 되고, 이제 그래서 노론의 사대신이 사실은 죽기는 사대신이 죽기는 죽어 경종 때 복수가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지지. 자, 그런데 경종이 안타깝게 4년 만에 요절을 해버려. 그러면서 숙종의 두 번째 아들 차남이지. 숙종의 차남인 연인군이 영조로 왕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영조가 뭘 주장해? 탕평책을 주장하기지. 나는 어느 공당도 뭐하다? 힘을 실지 않겠다. 자, 그렇지만 이건 영조의 생각이고 실제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셌던 게 누구인 거야? 노론이 힘이 셀 수밖에 없어. 복수의 칼날이 가는 거지. 자, 이런 와중에 탕평책을 실시했던 영조가 이모화변이라고 사도세자를 뒤주에 집어넣고 8일 만에 죽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그 손자 이 산이 정조로 등극하게 되면서 탕평책을 이어가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정조 다음에 왕이 누구지? 순조, 헌조, 철종, 고종, 순종이잖아. 나 혼자 하는 건가 지금? 이 왕조 외울 수 있잖아. 광인, 효현, 숙, 경영, 정순, 헌철, 고순. 오케이? 응. 자, 그러면서 정조가 1800년에 사망을 하지. 정조가 41살인가 40살 그 1800년에 사망할 때 순조의 나이가 12세인가 이렇게 어린 나이였어. 그지? 자, 그런데 순조한테는 장이라고 어른이 있었지. 장인. 바로 김씨 집안의 장이지. 김인순인가? 김씨. 자, 그래서 순조 때부터 헌종 철종 때까지 뭐가 이어져? 세도 김조순. 김조순. 세도 정치가 이어져. 세도 정치라는 건 뭐냐면은 세도가 있는 가문이라는 건 힘이 센 집안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왕실의 외척 집안이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누구를 위해서 정치하는 거야? 자기 집안을 위해서. 그래서 순조, 헌종, 철종 3대 60년에 걸쳐서 안동 김씨하고 풍량 조씨가
조선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던 시기를 무슨 시기라 그래? 세도 정치라 그래. 오케이? 자, 지금 그 문제집 여기까지 나온 거지. 세도 정치까지. 여기. 그지? 자, 여기서 세도 정치기에 딱 2번 설명이 뭐야? 삼정의 문란이라는 말이 나오지. 삼정의 문란. 자, 삼정이라는 건 세금 얘기하는 거야, 세금. 아까 땅에 대한 세금이 뭐라 그랬어? 땅에 대한 세금을 전정이라 그런다 그랬지. 그 다음에 군역에 대한 세금을 군정. 그 다음에 특산물은 상관없지. 특산물이 이제 다 뭘로 바뀌었어? 대동법으로 바뀌어서 쌀을, 그래서 지세에 얹어졌다. 그러니까 전정이 넘쳐진 거잖아. 그러면 삼정이라는 건 정이 3개여야 되잖아. 나머지 하나가 뭐야? 바로 환정이야, 환정. 재밌는 건 환정은 세금 제도가 아니야. 이거는 구휴일 제도야. 구휴일 제도가 뭐야? 봄에 먹을 거 없을 때 국가에서 쌀을 풀어서 나누어주고 가을에 뭐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구휴일 제도인 이 환곡 제도가 조선 말에 세도 정식에 특히 이게 뭘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야? 세금으로 바뀌어버려. 세금이 아닌데 세금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봄에 쌀을 빌리고 싶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뭐 해야 돼? 빌려야 돼. 그리고 가을에 뭐 하는 거야? 쌀을 엄청난 이자를 내고 갚아야 되는 거야. 게다가 쌀을 빌려줄 때는 쌀도계 상급, 중급, 하급, 급이 있잖아. 품질. 제일 하급으로 또는 막 겨울을 섞어서 줘놓고서 받아갈 때는 상급으로 고스란히 받아가는 거야.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바로 사또의 월급 때문이야. 아까 영정법이라 그래서 매년 초에 뭐 한다 그래서 n분의 1이 정해진다 그랬지. 자, n분의 1 플러스 알파야. 이 알파가 바로 사또의 월급이야. 자, 사또가 뭔지는 알지? 수령, 사또, 원님 같은 얘기지. 그지? 그 마을을 요즘 얘기하면 동사무소. 그 마을을 뭐 하는 거야? 관리하는 관리지. 임금이 뽑아서 내려보내. 얘가 자, 사또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는 여러 업무가 있는데 뭐 결혼을 시킨다든지 가구수를 늘린다든지 농사가 잘 되도록 그지? 격려한다든지 여러 업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는 뭐야? 세금을 걷어서 중앙정부에 올려보내야 되잖아. 여기까지 이해가 갔어? 아까 영정법 기억나? 영정법이 뭐라 그랬어? 예전에는 흉년이냐 풍년이냐 토지가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갔지만 임진왜란, 병자호란, 양난 이후에는 영정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초에 뭐 한다고 해서 국가가 올해는 500가마가 필요하니까 경상도가 50가마, 전라도가 50가마 이런 식으로 뭐 해버린다고 그랬어? 미리? n분의 해버린다 그랬지? 그럼 경상도 50가마면 또 경상도 지역으로 또 나눌 거 아니야. 어쨌든 선생님이 이 지역의 사또야. 이 지역의 사또면 올해 내가 내야 될 세금이 결정이 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나 있는 거지. 얘가 자 선생님 영정법 플러스 알파라고 했잖아. 알파가 뭐냐? 사또한테는 월급이 따로 없어. 뭐가 월급이야? 내가 국가에 5가마를 내야 돼. n분의 1로 5가마가 정해졌어. 그지? 그런데 내가 여기 백성들한테 6가마를 내가 세금으로 걷었어. 그럼 몇 가마만 올려보내면 돼? 걷어서 국가에서 달라고 한 만큼 줘버리고 나면 나머지 걷은 건 다 누구 거야? 원님의 월급이야. 결국 월급이 뭐야? 정해져 있지? 않아. 이 말은 무슨 뜻이야? 내가 악착같이 세금 걷으면 내 월급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많아진다는 얘기야. 물론 양심적인 원님이라면 적당한 선에서 걷겠지. 안 걷을 수는 없잖아. 원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걷겠지만 대부분의 원님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했다는 얘기야. 비양심적으로 악착같이 걷었단 말이야. 왜? 조금이라도 더 많이 걷으면 그게 누구게 되니까. 게다가 이 월급을 나만 먹어? 나 밑에 또 누가 있어? 내 일을 도와주는 아전이 있잖아. 아전. 6명의 아전이 있잖아. 그리고 아전만 있어? 이 원내에서 생활하는 누구도 있어. 포졸도 있고. 이해가 가? 그러니 내 월급만 생각할 수는 없어. 게다가 또 뭐도 생각해야 돼? 사또라는 거, 원님이라는 거, 수령이라는 거는 뭐야? 발령직이야. 발령이라는 게 뭐야? 한번 거기에 내가 수령으로 갔다 오고 계속 있는 게 아니야. 딴 데로 옮기라 그러면 뭐 해야 돼? 옮겨야 돼. 심하면 하루 만에 잘릴 수도 있어. 길어야 뭐야? 1년 아니면 2년이야. 자, 그러면 결국 나는 뭘 생각해야 돼?
만약에 내년에 다른 데로 부인지를 옮기는데 굉장히 쌀이 생산 안 되고 가난한 지역으로 옮겨져. 그럼 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해가 가? 그러니 다음에 옮겨질 때 어디로 옮겨주고 싶어? 그렇지. 잘 사는 지역으로 옮겨주고 싶겠지. 근데 그런 사람이 나만 있겠어? 그러니까 이 인사권을 가진 사람한테 내가 뭐도 해야 돼? 그렇지. 잘 보이는 게 얼굴 깨끗이 씻고 찾아가서 인사한다고 잘 보이는 건 아니잖아. 뭘 가지고 와야 돼? 돈이나 물건이나 뭔가 마음을 살만한 걸 가지고 가야 되잖아. 이해가 가니? 자,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환정이 부휼제도였던 환정이 세금의 성격으로 둔갑했느냐 이거야. 왜 세금의 성격으로 둔갑했는지 알겠어? 뭐와 관련된 거야? 바로 사또의 월급과 관련된 거야. 영정법이 문제인 거야. 사또의 월급이 없는 게 문제인 거야. 국가에서 필요한 세금만 올려보내 나머지는 네 월급이야 이 말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또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아전들이랑 같이 일심동체가 돼서 열심히 뭐 하는 거야?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이 전정과 군종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 군정의 페달이잖아. 16세부터 60세까지인데 갓 태어난 아이한테도 군포 내라 그러고 60 넘은 사람한테도 뭐라 그래? 내라 그러고 심지어 죽어서 땅속에 묻혀서 뼈만 남은 사람한테도 뭐라 그래? 왜 이걸 걷어가는 건지 이해가 가지. 근데 전정과 군종으로는 어쨌든 간에 걷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로 뭘 선택한 거야? 환정, 황곡제도를 세금처럼 바꿔버린 거야. 자, 그 이유를 알겠어? 자, 그래서 어느 시기에 이런 문란이 일어났다고? 세도 정치기. 자, 세도 정치기에 왜 이런 문란이 일어났느냐? 국가가 공명정대하게 인사 발령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럼 인사 발령에 힘이 누가 있었다는 얘기야? 이 안동김 씨와 풍년 조 씨라는 얘기지. 즉 정원이나 지원이가 이제 사또로서 옮겨야 돼. 옮기거나 아니면 여기가 너무 좋아. 여기 유지하고 싶어. 그럼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안동김 씨 아니면 풍년 조 씨를 찾아가서 뭐 해야 돼? 사바사바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가? 그러기 위해서는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누구를 쫓을 수밖에 없어? 백성들을 쫓을 수밖에 없는 거야. 자, 백성들의 삶이 이 정치하고 어떤 연관이 되는지 알겠어? 이 세도 정치라는 윗대가리의 정치와 일반 백성들의 삶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제도와 그 제도를 운영하는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있는 거야. 그래서 조선시대나 오는 날이나 법과 제도와 일반 백성들 사이에는 분명히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거야? 정치가와 행정공무원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왜 정치가의 도덕성, 공무원의 도덕성을 왜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아무리 훌륭한 법과 제도가 있어도 그거를 직접 다이렉트로 누구랑 연결하는, 국민과 연결하는 그 중간이 누구인 거야? 정치가와 행정공무원이잖아. 그들이 부정부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제일 고통받는 거야? 일반 국민, 즉 조선시대 때는 백성이 고통을 받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 가? 자, 그래서 지금 양난 이후에 사회 제도의 변화와 정치의 변화야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수치 제도가 변했다. 두 번째 뭐가 변했다? 이거 선조부터 어디까지? 고종까지, 철종까지, 그지? 어떻게? 이 사림이 동인, 서인, 북인, 남인, 그지? 게다가 남인, 서인, 남인, 서인, 남인, 서인 이런 식으로 분당 정치가 이런 걸 분당이라 그러지. 분당 정치가 이게 흘러가다가 순조 때부터는 뭘로 바뀌었다? 세도 정치를 보냈다. 그래서 정치의 흐름을 봐야 되고 세 번째 이제 뭘 보는 거야? 그런 정치의 흐름 속에서 백성들의 삶이 뭐한다? 삼정의 문란과 그지? 문란으로 피폐해지고 힘들어진다. 그지? 자, 그럼 예상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60년을 살았어. 너희가 이 시대에 살던 백성이라면 어떨 것 같아? 그렇지. 그냥 하늘의 뜻이려니 하고 그지? 뼈에 가죽만 남을 때까지 버티고 살든지 아니면 이래 굶어 죽으나 저래 그지? 죽으나 뭐 어차피 죽는 건 똑같은데 한번 뭐라도 해보고 주고 반란이라도. 그래서 이때 농민봉기가 굉장히 철종 때 1863년 임술 농민봉기도 일어나고 또 1812년에 순조 때 뭐도 일어나? 홍경래의 난도 일어나는 거에서 홍경래의 난, 임술 농민봉기. 그지? 나중에 이제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봉기도 따로 공부해보면 재밌어. 홍경래의 난은 홍경래가 양반은 아니야. 일반 백성인데
무역 이런 걸 통해서 부를 쌓은 집안의 자손이야. 그래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일반 평민도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 시험 보러 한양을 딱 갔는데 너무 놀란 거지. 왜? 한양의 부패상에 너무 놀란 거야. 평양에 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 사람이 보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세력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백성들을 모아서 군사 훈련까지 시켜. 아주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봉기를 일으켰던 게 홍경래 난이고 1812년. 그 다음에 임술 농민 봉기는 임술년 1862년에 정말 전라도부터 시작해서 곡창지대에서 다 모아놓은 거 농민들이 계속해서 봉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철종은 너희가 알다시피 강화도령이잖아. 철종이 원래 어떤 사람이야?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철종의 조상이 영조의 아들의 사도세자야. 사도세자의 계비의 아들의 아들이 철종이야. 이해가 가? 왕족은 왕족이지만 진짜 완전히 몰락한 왕족이야. 그래서 철종은 강화도에서 자기가 왕족의 후손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막 해고 살던. 그지? 읽고 쓰는 것도 잘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게다가 순조 헌종 때 계속해서 천주교도에 박해하고 죽이잖아. 순교시키잖아. 일대 철종의 형도 아버님도 다 그때 돌아가셔. 정말 천의 고아로 힘들게 사는데 오늘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전하 가마를 타시옵소서. 황당한 거지. 이렇게 해서 왕이 됐으니 어떤 왕이었겠어. 정말 하루하루가 사는 게 아니었을 거야. 그래서 철종이 1863년에 사망을 하시잖아. 1862년에 임술 농민봉기가 일어나고, 철종은 너무나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아. 왜 그들이 봉기할 수밖에 없는지. 왜? 불과 얼마 전까만 해도 본인이 그들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삼정 이정청, 삼정을 깨끗이 하는 관청을 만들어서 이들의 백성들이 원하는 풀어줘라. 얘기해서 삼정 이정청을 명해. 하지만 왕은 그렇게 명했지만 그거를 정말로 운행하는 중간 누구? 관리들이. 그지? 지켜 안 지켜? 안 지키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법과 제도와 우리 일반 국민 사이에 뭐가 있다? 정치가와 행정, 그지? 요원이 있고, 그들이 얼마나 그지? 바른 도덕관과 윤리의식을 가졌느냐가 국민의 행복의 질을 좌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니네 몇 년 뒤면 투표해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너희 만 18세면 투표하잖아. 몇 년 남았어 이제? 6년 뒤면 니네 투표해. 6년 뒤에 니네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너희 운명이 달라지는 거야. 너희 운명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운명, 나아가, 그지? 너의 후손의 운명까지 달라져. 한마디로 표 하나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도 있고 엄청난 창조력을 가질 수도 있어. 너희가 6년 뒤에 정말 투표에 도장을 찍을 때 나이가 차서 투표에 도장 찍는다면 그건 한심한 거지. 정말 뭐가 차야 돼?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의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제대로 찍어야 돼. 너희가 역사 왜 공부하는지 알겠어? 이거 막 암기하는 거 이건 별거 아니야. 이건 계속 반복하면 뭐가 돼? 암기가 돼. 진짜 중요한 그 속에서 뭘 보는 거야? 시대를 관통하는, 어느 시대든 지금 이 시대든 조선시대 후기든 시대를 관통하는, 그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다라는 얘기야? 삶의 그지? 흐름과 윤리가 있다는 거야.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그거를 봐야지 오늘날의 정치도 눈에 보이고, 너희가 정말 투표권이 주어졌을 때 제대로 뭐 할 수 있는 거야? 그 의미를 파악하고 찍을 수 있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나이가 됐으니까 야 찍으러 가자고 마음껏 막 찍고 오면, 그지? 그 다음 뒷감당은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다 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풀어오는데, 자, 지금 흐름 이해가 가? 세계사 5번에 이사하고 지금 하고 있지? 이사. 자, 무사의 나라 7까지 갔지? 2부로 보는데. 2부로 넘어가야 돼? 장이 연결이 안 되나? 네. 그냥 어쨌든 간에 그냥 무조건 4개 이거 그러면 알겠지? 2부로 넘어가고 2부. 자, 그 다음 세계산책, 연속성 세계산책. 이게 어쩔 수 없다. 하루에 오늘 만약에 한국사를 좀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에는 세계사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다. 자, 다음 주에 지금 일단 오늘 4교시까지 읽고 왔지. 다음 주에는 7교시까지 읽고 와야 돼. 5, 6, 7. 그래서 이거는 끝내야 돼. 자, 읽어보자. 이번에는
송나라는 시장 도시 상업이 발달했다. 성은 문화가 발달했다. 하지만 송나라는 군대가 좋지 않았고 신선당과 보건당이 등장하였으나 개혁은 실패로 끝났고 송나라는 평화주의였고 금나라를 침략으로 하베이를 빼앗기고 강나라를 돌면서 남승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송나라가 통일을 완성한 게 979년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자 고려의 왕건이 918년에 고려를 건국하고 그지 반정으로 그 다음에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하잖아.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북진 정책도 펼치고 그 다음에 훈조 10조도 되고 그리고 태해 정광 광종이 뭐야? 부치로지. 그치? 광종이 부치로야. 이 말은 무슨 뜻이야? 고려의 광종이 왕이 돼서 이제 과거 제도를 시행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송나라가 건국이 됐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고려와 송은 어떤 면에서 왜 비슷하게? 그래서 고려하면 반드시 옆에 나라는 누구? 송. 송하면 옆에 나라는 누구? 고려. 근데 고려가 좀 더 일찍 건국이 된 건 맞지? 그래서 고려가 송나라가 979년에 건국됐을 때 누구다? 광종. 그다음에 태해, 정광, 경성. 막 고려가 뭐 할 때야? 당의 제도를 모방해서 통치 중앙행정 조직을 막 뭐 할 때야? 형성하고 있을 때. 자, 재밌는 건 당나라는 벌써 예전에 멸망했는데 그 당의 행정 조직이 고려에 와서야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정착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 가? 응? 예. 자, 그 다음에 3교시 몽골 제국. 자, 송나라 이거는 얘기했지. 남북까지 지금 읽은 거지. 자, 고려가 건국됐을 때 고려 위에 거란이 있었지. 그 거란이 송나라를 어떻게 많이 쳐들어가. 그래서 송나라가 세패라는 걸 지급해. 세패가 뭐야? 싸우지 않는 대신에 금이나 차나 막 이런 여자 막 여러 가지 물건으로 평화를 지키는 거야. 그 다음에 송나라 다음에 뭐야? 거란의 요나라 다음에 뭐야? 서하라는 나라가 또 들어서서 서하하고도 세패로 송나라가 왜? 평화를 유지하지. 오케이? 자, 그러다가 금나라가 딱 건국이 되면서 여진의 금나라. 여진하면 우리 고려의 누구랑 생각해야 돼? 숙종, 예종 때 윤간, 별무반, 동북구성. 그치? 그 여진이 윤간한테 동북구성을 돌려받고 난 다음에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여진이 다시 뭉쳐서 뭘 만들어? 금나라를 건국하잖아. 그래서 금나라를 건국하고 거란의 요나라를 싹 정복해버리고 송나라의 반을 먹어버려. 그래서 송나라가 수도를 남쪽으로 옮기지.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뭐라 그래? 남송이라 그래. 이해가? 자, 그럼 지금 지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여기에 고려가 있고 이때 고려는 어느 나라야? 숙종, 예종, 그지? 의종, 인종 이럴 때야. 이럴 때 여진이 세운 금나라가 쏴 이렇게 해서 뭐야? 송나라의 반을 먹어. 그래서 송나라 이쪽은 남송이 돼버려. 북쪽을 다 뺏겼으니까. 그리고 이쪽에 서하라는 나라가 원래 있고 뭐가 멸망한 거야? 요 나라가 사라진 거야, 이 중간에서. 자, 이럴 때 이 위쪽에 누가 딱 등장하는 거야? 몽골족이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징기스칸을 중심으로 몽골족이 통합을 딱 하더니만 얘네가 이걸 싹 다 뭐 해버리는 거야? 다 정복해버리는 거야. 오케이? 자, 읽어보자. 몽골은 순식간에 대제국을 건설했다. 대제국을 건설하면 그만큼 매우 잔인했다. 그러면서 군포 정치를 펼친다. 또 서울은 유난한 사람이 세운 나라다. 꽤 강한 세력을 유지했다. 하지만 바로 강자는 칭기즈뿐이었다. 미래는 테무치이다. 몽골을 통일하게 되고 이 칭기즈칸 전속 전쟁에 나선다. 그래서 서하, 금, 서유, 호레준 이 네 나라를 정복한다. 그리고 칭기즈칸이 죽자 그의 세 번째 아들이 우부데이가 칸에 선출됐다. 그는 먼저 수도를 건설한다. 이렇게 강대국이 된 몽골의 성공 비법은 기마술, 기변, 거빈, 야사, 역창 등이었다. 하지만 이런 몽골 제국은 여러 문제가 겹쳐서 쇠퇴하게 된다. 자, 일단 천호제라는 거는 천가구를 한 단어로 군사 조직처럼 운영하는 거야. 그러니까 몽골의 모든 국민은 일코는 뭐야? 군인이야. 그지? 천가구를 중심으로 천호제. 그다음 이제 네가 빼먹은 게 뭐야? 쿠빌라이지, 쿠빌라이. 쿠빌라이가 아리쿠키하고 서로 뭐야? 권력 투쟁을 하는데 결국 쿠빌라이가 권력을 잡으면서 나라 이름을 뭘로 바꿔? 원으로 바뀌지.
자, 이때가 우리나라는 뭐 할 때야? 왕의 이름이 뭐가 들어가기 시작해? 충자가 들어가는 거야. 자, 1231년에 몽골이 고려에 쳐들어왔을 때, 그지? 고려는 어느 시대였어? 무신정병기였어. 무신정병기 중에서도 최충원 다음에 최우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야. 그래서 1차 정복이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지. 그리고 나머지 30년 동안 고려의 군인이 아닌 누가 싸워? 의병, 승려, 일반 백성들이 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이해가? 자, 그러다가 어떻게 돼? 원종 때 원나라와 이제 그때는 이제 벌써 원나라지. 원나라랑 화친을 맺고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고 천도가 아니라 환도하고 이제 자신의 아들을 뭐해? 원나라의 공주하고 결혼시켜서 고려가 원나라의 부마 국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충렬, 그 다음에 충성. 이해가? 그래서 특히 이 충성원 같은 경우에는 아리쿠키하고 쿠빌라이 칸 사이에 뭐가 있어? 권력 투쟁이 있을 때 쿠빌라이 칸을 밀지. 그리고 쿠빌라이 칸이 뭐가 돼? 칸이 대칸으로 올라가면서 충성왕도 신량의 왕이 돼. 고려보다 더 넓은 땅에 왕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원나라와 고려 사이는 어떻게 돼? 부마 관계로서 계속해서 연결이 되지. 고려가 원지배기가 되는 거야. 자, 4교시까지 하면 되는 거지. 무사의 나라 그리고 좀 많이 이상해. 그래. 읽어볼까? 조사들의 세력이 커졌고 몽골의 침략으로 막부가 쇠퇴되었고 일산 구인에는 월산 장악에 성공했다. 동업 생산량이 증가했지만 농민과 부사가 무법자가 되고 외국가 약탈했다. 일본 역사가 좀 순서가 헷갈리지. 그러니까 이제 면세진 장원이 증가하면서 이 장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군인들이 필요해서 무사가. 그래서 장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사들을 많이 키우고 많이 뽑았어. 그러다 보니까 무사의 세력이 점점 힘이 세지고, 그지? 이 무사들이 장원만 지키지 않고 이제는 수도로 올라와서 기족을 보호하는 보디가드하는 그런 세력으로까지 성장을 해. 자, 그래서 그런 무사들 중에는 아직 이제 가문이 뭐라 그럴까 이제 출중한 유명한 무사 가문까지 등장을 해. 대표적인 가문이 나이라 가문하고 미나모토 가문. 그래서 이 두 가문이 서로 뭐하는 거야? 미나모토 가문 두 가문이 서로 권력 투쟁을 하게 돼. 얘가 자, 그래서 미나모토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고 가마쿠라라는 지역에 그지? 막부를 만들어. 막부라는 거는 군대가 머무는 막사가 있는 곳을 막부라고 해. 특히 군대에서 가장 높은 장군이 머무르는 곳. 가마쿠라라는 지역에 장군이 머무른다는 뜻에서 무슨 막부라고 그래? 가마쿠라 막부. 이해가? 그래서 막군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쇼군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들의 단어가 언어니까 그냥 그렇구나. 쇼군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돼. 자, 그러면서 전국의 무사들을 봉건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땅을 매개로 이제 군신 관계를 조직을 하게 돼. 자, 그러다가 고려에 몽골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고려하고 몽골하고 부마 관계가 되고 고려하고 몽골하고 손을 잡고 일본에 쳐들어가지. 두 번 쳐들어가잖아. 정동행성을 해서 배를 만들어서. 근데 두 번 다 어떻게 돼? 태풍 때문에 상륙도 못 해보고 여몽연합군이 패배를 하게 되지. 근데 그런 와중에 그지? 그런 와중에 가마쿠라 막부가 힘을 잃게 돼. 가마쿠라 막부가 힘을 잃는다는 것은 누구? 미나모토 가문이 쇼군으로서의 힘을 잃는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그 힘을 잃은 걸 누군가 다시 차지하겠지. 그 차지한 사람이 누구야? 무로마치 막부의 요시노. 이해가? 그래서 무슨 막부가 성립돼? 무로마치 막부. 오케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막부가 형성이 되면서 상업은 굉장히 발달을 했다라는 얘기야. 상업도 발달하고 또 그 전에는 송나라랑 이렇게 여러 가지 무역을 하면서 중국과 한반도로부터 높은 문화도 받아들이고. 이해가 가? 가망무역까지는 빼고 오케이. 자, 그럼 다음 주에 이슬람 세계로 넘어간다. 그냥 내공은 그런 문제 풀 거 없고 그냥 이번에 풀은 거 그대로 그냥 56페이지 ABC 그대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돌려기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세 가지 진행되고 있어?